보면 됩니다. 123페이지. 특수저당권은 공동저당하고 근저당 두 개가 있는데 공동저당 나오면 무조건 4번 찍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분저당은 4번 찍. 지금까지 다른 자격증은 모르겠는데 중개사 자격증은 공동저당권 문제가 지금까지 딱 다 4번이었어요. 작년에만 2번이었어요. 근데 작년 문제는 공동저당 문제가 아니고 근저당권 문제였기 때문에 4번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시라도 올해 답이 바뀔 가능성이 싶으면 제가 문자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너무 좋아요. 네. 올해 몇 번 찍으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동저당은 갑이 채무자예요. 을이 갑에게 10억을 빌려줘요. 근데 갑이 갖고 있는 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9억짜리고 하나는 6억짜리더라요. 그러면 을은 하나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10억을 다 해서 못하니까 A 토지에도 저당권을 갖고 있고 을이 이렇게 A 토지에도 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고 B 토지에도 저당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이런 걸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채권 하나, 채권자 한 명, 저당권 여러 개. 이게 공동저당입니다. 두 번째, 이 공동저당권자는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를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신채권 10억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 회수하는 방법이 368조 1항과 2항에서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하고 따로따로 배당하는 경우를 규정해 놨어요. 여기서 동시에 배당을 할 때는 어떻게 배당하는가가 시험 문제 나오고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을이 둘 다 경매 넣었어요. 9억하고 6억을 동시에 배당을 해요. 그럼 을이 받아야 될 10억을 나눠서 배당해야 되죠. 그걸 안분배당이라고 불러요. 10억을 9대 6의 비율로 배당을 합니다. 이때 얼마씩 배당하는가를 문제를 내요. 9억에서 얼마 배당하고 6억에서 얼마를 배당하고 그것만 머릿속에 각인시켜 두시면 돼요. 산수입니다. 아주 쉬워요. 을이 받을 돈 곱하기 전체 15억 분의 9억. 요게 을이 받을 금액이에요. 그래서 을은 A 9억에서 6억을 배당받고 B 6억에서 4억을 배당받고 이렇게 끝이 나요. 이게 안분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요 배당에 구하는 것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어떻게 구하는가. 두 번째로 만약에 A 토지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었다. 그럼 당연히 9억에서 을이 6억을 받고 남는 3억 받으면 되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요게 문제입니다. 20배당. 20배당은 어느 하나를 먼저 경매를 넣어서 배당 넣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을이 이거 먼저 경매를 넣었어요. 그럼 9억이 나오죠. 그걸 을이 다 가져가요. 전부를 을에게 배당을 해줍니다. 그럼 얘는 동시배당 했다면 아까 얼마를 받을 수 있었어요? 3억. 그죠? 근데 을이 이걸 먼저 경매 넣어서 을이 9억을 다 받아가니까 병은 한 푼도 못 받지요. 요런 문제가 생겨요. 20배당에서는. 동시배당에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20배당의 경우에는 얘가 9억을 다 받아가니까 얘는 한 푼도 못 받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20배당의 경우에는 두 가지. 을은 다 받는다. 9억을. 후순위 권리자는 한 푼도 못 받는다. 이 후순위 권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세요. 자, 병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게 경매가 돼요. 그럼 6억이 나오겠죠? 자, 그 6억 중에서 을 아까 여기서 얼마를 회수했어요? 9억이죠? 1억 회수 못했죠? 그걸 을이 1억을 회수를 해요. 그럼 나머지 5억이 남죠? 그죠? 그 5억 중에서 얘가 3억을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5억 중에서. 그런 식으로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이걸 후순위 권리자의 대위권 이렇게 불러요. 근데 두 번째 게 좀 어려워요, 이게. 주로 나오게 되는 게 요겁니다. 두 번째 건 어렵기 때문에. 요것만 정확하게 구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두 번째가 지금 이렇게 368조 1항과 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깔려 있어요. 하나는 전부가 채무자 소유 목적물이어야 돼요. 또 하나는 공동저당권자가 최선순위여야 돼요. 그럴 때 적용을 합니다.
우리 대법원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전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고 공동저당권자가 최선순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와요. 문제는 A 토지는 갑소유인데 B 토지는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 그럴 수 있죠. 여기에 을이 공동저당권자로 등기가 돼 있다. 동시에 배당을 한다. 아까는 여기서 6억 받고 여기서 4억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가 채무자 거고 하나가 물상 보증일 때는 그렇게 배당을 안 해요. 이걸 적용을 안 해요. 좀 전에 다시 한번 이걸 적용하려면 둘 다 채무자 소유고 최선순위. 근데 요거는 을이 최선순위이기는 해도 하나는 채무자 거고 하나는 물상 보증 거죠. 이럴 때는 이걸 적용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다 받아요. 모자라는 걸 여기서 받아요. 즉 안분배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공동저당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에서 특히 동시배당할 때 안분배당하는 방법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그러려면 둘 다 채무자 소유고 저당권자가 최선순위여야 되는데 하나가 채무자 거고 하나가 물상보증일 때는 이런 거 적용하지 않는다. 딱 요것만 두 가지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책은 보시지 마세요. 괜히 머리만 아파요. 기본서가 됐든 요약서가 됐든 안 읽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머리 아픈데 근저당권을 보세요. 자, 한 장을 넘깁니다. 두 장을 넘깁니다. 아니다. 한 장만 넘기면 되겠군요. 124페이지 하단에 보면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 계약이라는 걸 해요. 즉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임대차 같은 게 계속적 거래 계약이고요. 이런 것도 계속적 거래 계약이에요. 을이 갑에게 3개월간 A라는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하기로. 그러면 을은 갑이 주문할 때마다 3개월 동안 따박따박 물건을 공급하겠죠. 그럼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이게 기간이고 이게 을의 채권액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3개월이 될 때까지 을의 채권이 증감 변동을 해요. 그죠? 물건 공급하면 채권액이 늘어날 거고 일부 정산하면 줄어들 거고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정산을 다 해서 채권이 빵원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가 3개월이 딱 되면 채권 액수가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는 채권액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어요. 이걸 담보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즉 계속적 거래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장래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결산기에 일정액을 한도로 우선 변제받는 권리, 이걸 뭘 한다? 근저당권.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얼마까지를 내가 우선해서 변제받을 것인가를 미리 정해놔야 돼요. 그걸 채권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근저당권의 개념을 잡고 특징을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이 불특정돼 있고 일시 빵원이 돼도 근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부종성의 완화. 이 두 가지가 근저당의 특징이 돼요. 두 번째,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죠. 이 저당권은 그냥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권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게 두 가지예요. 크게. 이 두 가지가 80%를 차지합니다. 하나가 언제 채권이 확정되는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결산기 도래. 확정되죠? 가장 기본이에요. 3개월이 되는 날 이렇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결산기가 아직 도래하기 전이에요. 근데 채권이 전부 소멸했어요. 그리고 각과 을은 거래를 계속할 생각이 더 이상 없어. 그럼 둘이 만나서 계약을 합의해지. 그럼 빵원으로 확정이 되고 근저당권은 소멸. 이 두 번째. 그죠? 세 번째로 이걸 안 정했어요. 결산기를 안 정했어요.
결산기를 안 정했다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니까 결산기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확정 지을 수 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어요. 경매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하고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신청 시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경락대금 완납한 때. 여기서 더 고민하지 마세요. 확정이 뭐지? 왜 저 때 확정되지? 그러지 마세요. 딱 물어보는 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신청 시,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락대금 완납한 때. 딱 그 두 가지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덩어리예요. 대부분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가 최고액을 1억으로 정해놨는데 채권 최고액을 나중에 3달 뒤에 확정을 해봤더니 1억 3천이더라. 이게 확정된 채권액이더라. 그러면 첫째, 채무자 값은 을에게 얼마를 줘야 돼요? 1억 3천을 줘야 돼요? 1억만 주면 돼요? 1억 3천 다 줘야 되죠. 값은 나중에 정산해봤더니 얼마어치를 제공받은 거예요? 1억 3천만 원어치를 제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다 갚아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 근저당의 맞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담보물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갑이 101호를 제공했고 여기에 을이 근저당권을 갖고 있더라. 이 101호가 물상 보증인 소유이거나 또는 재산 취득자가 취득을 한 경우, 그런데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으려고 한다. 그럼 얘네들은 소유권을 방어해야 되겠죠. 따라서 채무자 대신 돈을 갚을 수가 있는데 이때 물상 보증인이나 재산 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돼요.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돼요. 채무자는 다 갚는다. 물상 보증인이나 재산 취득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의 맞수를 청구할 수 있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었을 때 근저당권자는 그 경매 대가로부터 당연히 여기까지 우선 변제를 받겠죠. 그걸 미리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채권 최고액의 뜻 최고액이란 근저당권자가 경매 대가부터 우선 변제 받는 한도를 의미한다. 그렇죠? 채무자가 갚아야 할 책임의 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두 가지 표현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최고액을 의미한다. 됐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저당권은 딱 그 정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반가로 이번에 특징이 있고요. 밑에 보면 등기가 있습니다. 밑줄 그어져 있는 거. 근저당권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하라 잊지 마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근저당권의 효력이 있고요. 동그라미 이번에 최고액이 있습니다. 최고액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칸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보면 1번의 두 번째 줄. 우리 저당권의 경우 연체이자는 1년분에 한해서만 우선 변제 받았죠. 근저당권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다 받아요.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칸 피담보 채권의 확정. 그거 조심하세요. 특히 밑줄 그어져 있는 거. 그리고 3번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거기까지. 나머지는 일반 저당권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체크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 정도 머릿속에 넣습니다. 공동저당하고 근저당권은요, 파면 팔수록 양파하고 똑같아서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공동저당이나 근저당권에 힘쓸 여력이 있으면 계약법을 더 보세요. 총론. 5문제가 나오죠. 자, 계약의 뜻이 있고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나오죠.
네 가지가 있죠.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체결 여부, 누구하고 할 것인가 상대방 선택,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것인가 내용 결정, 구두로 할 것인가 계약서를 쓸 것인가 방식 네 가지. 근데 그 원칙이 제한된다 그랬죠. 요 제한과 관련된 약관규제법을 하나 간단히 좀. 두 번째 계약의 종류, 쌍무, 편무, 유상, 무상, 낙성, 유물 세 가지 정도는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계약의 성립, 계약의 체결을 말하는데 조문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체한 계약 성립 특치. 계약은 성립되는 새 목적 달성의 원시적 불능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란 게 하나 있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의의와 요건과 효과 딱. 쌍무계약의 효력 두 가지가 있죠.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위헌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게 하나 나오죠. 계약의 해제, 해지가 나오죠. 이게 계약 총론 내용 전부예요. 여기서 네 덩어리는 반드시 준비하자 그랬죠. 계약의 성립, 동시 항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네 가지는 반드시 정리하자 그랬습니다. 자, 먼저 130페이지에 보면 계약의 뜻이 있어요. 뭐 이런 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청약이란 놈과 승낙이란 놈이 합쳐져 가지고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 이게 계약이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계약 자유 원칙 중에서 아까 내용 결정의 자유를 하는 약관규제법이라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약관이란 명칭을 불문하고 보험회사 생각하세요.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이게 약관이에요. 그래서 골프장 운영 회칙 속에 회원들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면 이것도 약관이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명칭 불문. 자, 이때 약관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 걸 편입이라고 하는데 그 요건이 뭐냐? 명시 설명하라. 약관을 작성한 자가 상대방에게 약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조문에는 분명하게 밝히고 이렇게 놨어요. 그게 명시죠. 설명까지 하라 이렇게 놨어요. 그래야 계약 내용이 편입이 됩니다. 자, 이 명시 설명 의무와 관련해서 130페이지 양가로의 반가로 2번 꼭 기억하세요. 면제되는 경우. 동그라미 1.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 특히 동그라미 1번은 이렇게 나옵니다.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중요 사항이라면 명시설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출제를 해요. X.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명시설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2번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조항.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1번하고 2번. 만약에 오른쪽 메뉴에 명설명하지 않으면 작성자는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어. 조문에는 사업자는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당사자는 주장할 수 없다라고 안 돼 있고요. 약관을 작성한 사업자는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해서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명설명을 했을 때 상대방이 개별약정을 요구해서 개별약정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개별약정을 하면 그 개별약정이 우선한다.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또 하나, 개별약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리가 없지요. 약관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작성자가 약관조항을 명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개별약정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보험회사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교태를 부려요. 나만 좀 봐달라고. 막 비음까지 섞어가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냥 이 약관대로 하겠다. 자, 요때요 약관은 상대방 을하고 교섭 흥정했죠. 이렇게 교섭 흥정하는 과정을 거친 약관 조항. 이거는 더 이상 약관이 아니라 개별약정이다. 개별약정이 두 개가 있어요. 진짜 개별약정이 하나 있고 약관과 다른, 또 하나는 상대방과 교섭 흥정을 거친 약관 조항. 두 가지가 개별약정이고
이 개별 약정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가 있지요. 자, 이렇게 명설명에서 계약령이 편입이 됐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유효한 건 아니다. 해석을 통해서 불공정하면 무효가 된다. 그 해석의 원칙 중에서 양가로 5번의 반가로의 통일적 객관적 해석의 원칙과 3번에 있는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해서 계약령에 포함이 됐다, 유효하다, 그럼 지켜야 되죠. 약관을 지키는 걸 양가로 4번 약관의 구속력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답으로 출제가 됐었죠. 그 근거가 뭐냐? 왜 지켜야 되냐? 합의했기 때문이다. 법 규범이 아니라 합의했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 거기까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입도 됐고 명설명도 됐어요. 계약령이 돼서 계약령이 됐는데 상대방이 불만이 있어가지고 법원으로 달려가서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냐? 그래서 법원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했어. 그러면 계약에 편입된 약관 중에서 특정 조항이 무효가 됐죠. 그림으로 봤을 때 일부 무효죠. 그럼 민법 총칙에 있는 137조를 적용하면 원칙 전부 무효여야 되죠. 약관규제법에는 반대가 규정되어 있다. 137조의 특칙, 원칙 그 조항만 무효가 된다. 원칙 그 조항만 무효가 된다. 그래서 한 장을 넘기면 일부 무효의 특칙이라고 동그라미 1번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더라.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간단하게 딱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계약의 종류, 자, 3가지 정도만 조심하자 그랬어요. 쌍무, 편무, 유상무상, 낙성요물. 쌍무, 편무는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매매처럼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느냐, 증여처럼 어느 일방에게만 채무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이유는 쌍무계약에만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위헌부담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편무가 증여와 사용대차와 현상광고가 있다는 건 잊지 마시자 그랬죠. 적어도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3가지 외우셔야 돼요. 증여가 뭔지 아시고 사용대차, 현상광고 다 아시죠? 자, 현상광고만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유상무상이 있는데, 유상무상은 계약이 이행이 되었을 때 구별하는 거예요. 이행까지 끝났을 때 구별합니다. 쌍무, 편무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구별하는 거고요. 유상무상은 계약이 이행이 끝났을 때 구별합니다. 서로 주고받았다 유상, 어느 한쪽만 줬다 무상,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유무상을 구별하는 이유, 유상에만 매매 규정이 적용. 졸지 마세요. 조시는 분들 계셔. 귀중한 시간에 오셨는데 조심 안 되죠. 서로 주고받았다. 유상에만 매매 규정 담보 책임이 적용이 됩니다. 무상에는 적용 안 되겠죠. 그래서 구별하는 거라. 무상에 증여와 사용대차가 있다. 그럼 얘는 뭐냐? 편무인데 왜 무상이 없냐? 현상광고는 편무인데 유상이에요. 그래서 낙성과 요물을 구별할 수 있어요. 낙성은 청약과 승낙, 즉 약속만으로 성립한다 그랬어요. 요물은 이행까지 있어야 성립한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요물 2개 암기하자 그랬어요. 현상금 계약, 현상광고 계약하고 계약금 계약하고. 현상광고 계약하고 계약금 계약하고 2가지 계약. 계약금 계약 매매 나오죠?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 성립한다고. 현상광고는 쿠폰 10장을 가져가라, 중국집 사장님이. 쿠폰 10장을 가져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얼른 갖다 줘야 돼요. 그래야 계약이 성립해요. 이런 걸 요물계약. 자, 10장을 갖다 줍니다. 계약이 성립합니다. 간만 채무가 생겨요. 탕수육을 줘야 될 채무. 그러니까 편무예요. 그죠? 줬어요. 이행이 끝났어요. 주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상광고 계약은 유상이지만 편무고 요물계약이라는 거.
잊지 마시자. 그리고 나서 쌍무, 편무, 유상, 무상을 구별하자. 계약을 쌍무와 편무로 나눴을 때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가 편무였다. 또 쌍무계약은 양당사자가 채무가 생긴다, 이행을 하면 필연적으로 주고받는다. 그죠? 그러니까 쌍무는 이행이 끝나면 필연적으로 뭐일 수밖에 없다? 유상일 수밖에 없다. 현상광고 유상이라고 그랬죠. 쌍무 더하기 현상광고가 유상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모든 쌍무는 유상이지만 유상이 전부 쌍무인 것은 아니다. 무상은 전부 편무지만 편무가 전부 무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시험범에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 유, 쌍, 낙, 불, 증여 사용대차, 무, 편, 낙, 불. 딱 요거 가지고 계약의 종류를 풀어보는 거예요. 뭐 그 정도.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죠. 특히 계약의 종류가 최근에 암기 형태로 심심찮게 나오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정도는 체크해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중요한 게 계약의 성립이죠. 첫째,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두 번째, 계약은 양당사자가 존재해. 의사표시도 두 개가 존재해. 청약과 승낙. 그리고 이게 각각 일치. 당사자가 일치하는 걸 주관적 합치,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객관적 합치 이렇게 보죠. 주관적 합치,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어요. 누가 승낙해야 돼요? 을이. 그죠? 그러니까 병이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주관적 합치. 객관적, 1억에 사라 9천에 사겠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불합치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합치하는 정도가 아무리 근소하더라도. 문제는 주관적 합치에서 당사자가 누군지가 먼저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하나 있더라. 어떤 경우냐? 을이 병하고 매매계약을 하는데 갑의 이름으로 해. 갑의 이름으로. 을이 병하고 매매계약을 하는데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해. 이럴 때 명의인과 행위자 중에 누가 계약 당사자냐? 요걸 확정부터 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명의인이 계약 당사자라면 얘는 대리인이겠죠. 그러니까 대리권 유무를 따져야 될 것이고, 얘가 당사자라면 얘는 갑의 이름을 도용했거나 타인 물건 매매가 되겠죠. 적용되는 영역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위자와 명의인 중에서 누가 당사자냐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을병모도 갑이라고 생각했으면 갑, 을병모도 을이라고 생각했으면 을,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반면에 을은 갑이라고 생각했지만 병은 을이라고 생각해서 불일치해. 그럼 누구 입장? 상대방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자, 일치할 때 일치한 대로 해석하는 게 자연적 해석이었었고요. 불일치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규범적 해석이었어요. 그렇죠? 아, 행위자와 명인이 다를 때 당사자가 누구냐를 확정지을 때는 자연적 해석이나 규범적 해석 같은 법률행위, 의사표시, 해석 방법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 당사자의 문제. 그 내용이 133페이지 의의 양가로 1번 계약의 성립 요건과 특히 양가로 3번 계약 당사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계약 당사자 체크하세요. 불합의 같은 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한 장을 넘기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가 나와요. 계약의 99%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자, 청약관에서는 뭐냐? 계약을 요청하는 의사표시. 성질은 우리가 민법 총치에서 봤던 민법의 3단 구조.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중에서 법률 사실에 불과하다. 법률 요건 아니다. 청약자는 특정인 누군가가 청약을 하되 그 청약자가 꼭 표시될 필요는
없다. 자동 판매기 설치 생각해보자. 자동 판매기는 특정한 누군가가 분명히 설치했겠지만 나는 그걸 누가 설치했는지 궁금 안 궁금? 안물 안궁이죠?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청약자는 특정인 누군가가 청약하되 그 청약자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굳이 표시할 필요는 없다.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누구한테 하죠? 특정인을 콕 찍어서 할 수도 있고 자동 판매기 설치처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도 있죠. 다섯 번째, 이거하고 구별해야 되죠. 상가 분양 광고 했어요. 청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분양 광고가 청약이라면 상대방이 와서 나 분양받을래. 그럼 계약이 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분양 광고를 했고 이걸 본 을이 와서 분양을 받겠다 그랬어요. 그럼 갑이 조건을 따져보고 괜찮으면 오케이 하면 되죠. 승낙이고 이게 청약이란 말이죠. 그럼 이건 뭐냐 말이에요. 청약의 유인. 그래서 청약은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될 정도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런 말이라고. 그래서 청약의 유인과는 구별하자. 청약의 유인, 분양광고 꼭 기억하시고요. 청약의 효력은 계약 성립 가능성이고, 자,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해하시는 게. 청약의 효력은 계약 성립 가능성이고, 그게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 111조 1항을 적용해서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그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도달주의. 2항도 적용하죠. 청약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되죠. 도달해야 효력이 있으니까 도달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도달 후에는 철회 못한다. 이걸 청약의 구속력이라 한다. 언제까지 철회 못하느냐? 구속력의 존속기간. 청약자가 기간을 정했다면 정한기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528조 1항, 529조. 그 기간 동안에 철회할 수 없고 엔드. 그 기간 내 승낙을 받지 못하면 청약 효력 상실. 그러니까 528조 1항이나 529조는 청약의 구속력 존속기간만 정한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뭘 받아라? 승낙을 받아라. 승낙 기간까지 정한 거예요. 따라서 기간이 지났다. 청약은 효력이 상실됐다. 그리고 나서 승낙이 도달했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지. 이게 연착한 승낙이죠. 다만 이 연착한 승낙을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청약자가 다시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고. 승낙기간을 5월 10일로 정했어요. 승낙자가 5월 2일 날 승낙을 했어요. 그 승낙서를 갑에게 보냈어요. 우편으로. 그런데 이게 5월 10일 날 도달했단 말이죠. 11일 날. 보통 우리나라에서 우편물을 5월 2일 날 보내면 다음 날이나 적어도 그 다음 날은 도달하죠. 근데 이건 8일. 열흘이나 걸렸어요. 중간에 뭔가 사고가 났겠죠. 이런 걸 비정상적 연체, 사고의 연착이라 합니다. 연착. 자, 이렇게 사고에 의한 연착이 있을 때는 승낙을 한 을은 연착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테니까 갑이 을에게 연착했다는 것을 통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네가 5월 2일 날 발송했다고 한 우편물이 아직 나한테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지연 통지를 발송을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돼요. 청약자가 승낙자한테 연착 통지를 하거나 지연 통지를 발송을 해줘야 돼요. 안 하면 을의 승낙은 연착하지 않은 게 되고 계약은 성립한 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528조 2항과 3항. 청약에서 핵심입니다. 승낙은 계약을 수락하는 거고 법률 사실인데 세 번째. 누가 승낙을 하냐? 청약을 수령한 자가 승낙을 할 것이다. 이때 청약 수령자는 승낙 의무 당연히 없고 회답 의무도 없다.
따라서 갑이 언제까지 회답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간주한다고 통지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누구에게 승낙을 해야 되는가 꼭 기억하셔야 되죠. 청약자에게 하라.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지만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에게 하라. 내용은 승낙과 똑같아야 된다. 따라서 청약 수령자가 승낙을 한답시고 청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하게 되면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그 다음 게 중요하죠. 본다. 볼 수 있다도 아니고 추정한다도 아니고 본다. 새 청약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승낙의 효력이 나오죠. 청약의 효력은 계약 성립 가능성, 승낙의 효력은 계약의 성립. 언제? 원칙 기간 내에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 그게 원칙. 승낙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그런데 531조가 문제다.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 격승발. 격승발. 격청발 아닙니다. 격승발.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승낙기간이 5월 10일이고 5월 2일 날 발송했고 5월 3일 날 도달을 했어요. 승낙이. 기간 내에 도달했죠. 계약 성립했죠. 언제? 2일. 그러면 돼요. 그죠? 기간 내에 도달했고 계약은 성립했고 언제 성립했는가? 발송한 때 그러면 돼요. 그런데 9일날 발송 11일 도달. 의리 승낙을 5월 9일날 발송 5월 11일 도달했다면 기간이 지나서 도달했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죠. 근데 이미 발송을 했어요. 이미 성립을 했어요. 충돌이 생기죠. 의뢰 입장에서는 발송할 때 5월 9일날 이미 계약이 성립한 거고 갑의 입장에는 11일날 받았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게 되죠. 이걸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일단 승낙이 기간이 지나서 도달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도대체? 우리 대법원 두 군데 써먹습니다. 두 군데. 531조를 자 조문 암기하시고 두 군데 중에 첫 번째는 쉬워요. 아까 이거. 기간 내 발송 기간 내 도달. 계약 성립했죠? 언제? 적용해요. 5월 2일. 또 하나가 이거 사고의 연장 5월 2일 날 발송 11일 도달 사고가 났죠. 근데 갑이 통지하지 않았어. 갑이 연착 통지도 안 했고 지연 통지도 발송을 안 했어. 그럼 의뢰 승낙은 연착한 게 아니고 계약이 성립 언제? 2일. 이게 두 군데만 기억하시면 돼요. 531조를. 예? 왜 처음 듣는 표정을 짓고 그러십니까? 그지 마. 마음 아파. 이제는 처음 듣는 표정 짓지 마세요.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조문 외와. 이게 계약의 성립 전부예요. 자, 134페이지 청약의 요건 그 표 안에 있는 내용. 청약자 1번, 2번, 상대방, 내용의 확정성, 특히 2번의 청약의 유인과 구별하되 판례, 분양광고, 청약의 유인이다. 자, 오른쪽 동그라미 1번 박스 안에 있는 거. 동그라미 2번 청약의 구속력. 1번, 2번, 3번 달달달. 아니 1번, 2번 두 개. 3번에 청약의 실질적 효력이라고 조문이 있어요. 달달달 외우세요. 그 중에 528조 2항하고 3항이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는 거. 한 장 넘겨서 니은 청약 수령자는 승낙 의무도 없고 해답 의무도 없다. 나머지는 조문이고요. 승낙 밑에 보면 요건의 534조 잊지 말자.
그리고 오른쪽 531조. 조문 확인하고 격지자 확인하자. 거기에 뭐 격지자 간의 승낙은 승낙기간 내에 불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발신해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격지자도 승낙이 기간이 지나서 청약자한테 도달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어렵게 말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차원 계약 성립 반드시 기억을 해두자. 근데 나머지 두 개는 승낙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하나가 의사실현이고 또 하나가 교차청약이죠. 의사실현은 승낙은 없고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을 때 지하철에 앉아있는데 황사 마스크를 사라고 무릎에 올려놨다. 청약. 이 사람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기 전에 이미 뜯어서 썼다.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 자, 여기서 판례 하나 기억합니다. 예금 계약이 언제 성립하는가? 자, 은행이 문을 열어놓은 건 청약의 유일입니다. 거기다 돈을 들고 은행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 여기 예금할래요가 청약이에요. 이때 직원이 받아갖고 계수기에 돈을 넣어서 확인하겠지요. 그때 예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금융기관 직원이 돈을 확인한 때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교차 청약은 똑같은 청약이 교차한 거죠. 갑이 을에게 청약, 을도 갑에게 청약. 내용이 똑같아.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언제 계약이 성립합니까?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양 청약이 모두. 간혹 이렇게 나와요. 먼저 발송한 청약이 도달한 때. 이렇게 나와요. 아닙니다. 양 청약이 도달한 때. 자, 여기까지가 계약이 성립이에요. 별거 없지요? 양이 많아서 최대한 요약서를 체크해드리는 식으로 할 겁니다. 잘 안 보시죠? 요약서도. 그죠? 아마 제가 체크해드린 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요약서 보시는 게. 그지 말고 자꾸만. 자, 계약이 성립합니다. 성립했다 해서 다 유효한 건 아니라 그랬죠? 효력 요건을 따져봐야지. 따져보다 보니까 앞불사 갑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주택을 분명히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주택이 1월 9일 날 이미 멸실이 됐더라. 원시적 불능이죠. 뭐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은 무효죠.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하면 부당이득 반환 임무를 하면 되는데 플러스 1월 원시적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더라. 갑은 뭐 해라? 배상해라. 이걸 뭐라 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민법상. 첫째, 원시적 불능에만 규정이 돼 있다. 다른 데로 확장하지 않는다. 그죠? 확장하지 않는다. 이게 판례예요. 딱 원시적 불능에만 적용한다. 요건 원시적 불능일 것.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특히 상대방은 선의 잊지 말자. 상대방의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뭐 있다 그러나? 아니, 물어야 돼. 따져야 돼. 손해가 생길 거. 효과는 머리에 박죠.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뭘 배상해라? 신뢰이익을 배상해라. 일단 이게 머리에 박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을 조문에서 뭐라고 해놨는가? 이행이익,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신뢰이익,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이렇게 되죠. 그죠? 믿었다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신뢰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아주 쉽게 계약이 유효할 때는 이행이익 배상이고요. 계약이 무효일 때는 신뢰이익 배상이라고 구별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계약 체결상의 가치책임은 계약이 유효, 무효? 무효. 그러니까 신뢰이익을 배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하실 거 두 개. 하나가 뭐죠? 일부불능. 갑과 을 사이에 50평 아파트를 매매했다. 을은 한 평당 1,000만 원씩 5억을 줬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것들은요, 평수, 면적 제일 중요하죠. 면적이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죠. 동일한 조건이라면. 이런 걸 수량지적 매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량이 부족해.
45평짜리였었어요. 그럼 계약 당시 5평이 부족했죠? 원시적 일부 불능. 원시적 일부 불능도 137조에 하면 전부 불능, 전부 무효가 돼요. 그런데 담보 책임이라는 게 따로 있더란 말이죠. 수량 부족 담보 책임, 부, 실, 선대감 훼손. 따라서 여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시시험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그거 하나. 또 하나가 계약 교섭 중 부당 파기. 이때 파기는 계약 체결 거절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체결된 계약을 파기하는 게 아니고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죠. 부당할 때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첫째, 상대방이 계약이 체결될 것이란 믿음을 심어줬어. 그래서 상대방이 그에 따라 행동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을 해. 이게 부당 파기. 두 번째, 아무리 부당한 파기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손해를 배상해라. 자, 여기서 손해배상이 뭐죠? 불법행위 손해배상. 무슨 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계약 체결상의 과시 책임이 아니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손해배상의 내용, 상대방이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신뢰 손해에 한정한다. 한정.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그럼 이걸로 끝나야 되죠. 한정이란 말이. 그런데 신뢰 손해 한정하되 정신적 손해배상은 따로. 신뢰 손해 한정하되 정신적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손해배상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특히 포함되지 않는 것, 제안서, 견적서 작성이요. 계약이 나하고 체결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지출한 비용, 요거는 손해배상에서 제외된다. 딱 그 정도. 판례 자체가 그대로 나오죠. 137페이지 하단에 보면 535조 조문이 있습니다. 조문 간단히 확인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요건, 특히 요건 중에서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4번 아주 조심하시죠. 요건 동그라미 2번과 4번 적용 범위는 원시적 전부 불능에만,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있죠. 계약 체결의 부당한 거부라고. 그 판례 밑줄 그어져 있는 것들이 다 지문으로 출제가 됐던 것들입니다. 조심하자. 자, 여기까지가 일단 한덩어리고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게. 그 다음에 계약이 체결됐다. 그리고 유효하다. 유효하다면 권리 의무가 생긴다. 그 권리 의무가 양당사자에게 생긴다. 이게 뭐였죠? 쌍무. 그 쌍무 계약에만 적용되는 효력 2개 동시 이행의 항변권하고 위헌부담이 있다. 자, 먼저 동시 항변권. 간단하죠? 각과 을사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1월 10일 날 주택 매매. 그럼 대가적 채무가 생겨요. 갑은 소유권 이전 채무, 을은 대금 지급 채무. 이 대가적이라는 게 뭐예요? 네가 하니까 나도 하는 거라. 그럼 반대로 네가 안 하면 할 때까지 나 못해. 그게 동시 이행합니다. 그게. 쌍무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대가적 채무는 공평의 원칙상 동시 이행돼야 한다. 그 동시 이행 관계로부터 항변, 뭔가를 거절할 권리가 생긴다. 이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되는 거죠.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을 체결했고 이행기가 됐다. 어느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청구한 경우 청구받은 자가 자신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계약상 권능을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 한다. 뭔가를 거절한다는 점에서 유치권과 비스무리하다. 그러나 완전히 다르다. 외형만 같을 뿐. 어떻게 다르냐? 물권이고 채권이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타인 물건 반환 거절이고 자신 채무 이행 거절이다. 다르죠? 타인 물건 반환 거절, 자신 채무 이행 거절. 물건과 채권사의 결렬성이 필요하고 이거는 양채무의 대가성이 필요하고. 근데 공통점은 있다. 첫째, 둘 다 소송에서 주장해야 되고 법원이 그걸 받아주게 되면 둘 다 무슨 판결한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이행 판결. 또 하나, 병존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병존. 특히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을 때 매수인이 만약에 이행까지 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면 매수인은 물건 돌려줘야 되고 돈 돌려받아야 되죠. 이때 물건 돌려주는 것과 돈 돌려받는 게 동시행관계. 그러니까 매수인은 돈 돌려줄 때까지 물건 못 줘 동시 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그 매수인의 대금 반환 청구권과 매수인이 지금 갖고 있는 목적물 사이에 결렬성을 인정해요. 우리 판례가. 그러니까 매수인은 모두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됐을 때 매수인은 대금 반환할 때까지 물건 못 돌려줘. 두 가지.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 병존. 구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렇다. 또 처음 하는 얘기라고 표정이 또 이상해졌어요. 거의 처음 말씀드린 거예요. 병존까지. 괜찮아. 한번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하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세 가지. 동일한 하나의 쌍무계약을 통해서 대가적 채무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과 의 사이에 임야 매매계약을 했어요. 자, 임야 매매계약의 주된 채무는 임야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에요. 이게 동시 이행 관계여야 돼요. 그죠? 그런데 특약을 했네. 뭔 특약? 갑은 묘지 두 기를 이전한다고? 이거 임야 매매계약상 채무예요? 특약상 채무예요? 특약상 채무예요. 그러니까 갑이 묘지 두 기를 이전할 채무와 의뢰 대금 지급 채무는 동생관계가 아니다. 별개의 약정을 통해 생긴 채무는 원칙적으로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고 동생관계가 아니다가 첫 번째. 두 번째, 갑이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했다. 또는 의뢰 채무를 정의 인수했다. 채권 양도 채무 인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람만 바뀌었지 채권 채무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으니까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세 번째, 갑의 채무가 이행불능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을이 갑과의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한 갑의 손해배상 채무와 을의 반대 채무는 여전히 동시 이행 관계다. 마지막으로 경계계약을 했다. 기존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됩니다. 키워드로 기억하세요. 특약상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생관계가 아니다. 채권양도 채무인수 항변권 소멸하지 않는다. 어느 일방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무 여전히 동생관계다. 마지막으로 경계계약을 체결했다면 항변권은 소멸한다. 두 번째 요건은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여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1월 20일 날 임야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게 동생관계다. 그런데 을이 1월 10일 날 중도금을 먼저 주기로 했다. 1월 10일이 됐다. 갑이 중도금을 달라 한다. 을은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선이행 의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항변권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중도금을 내야 될 날짜가 있는데 건설회사가 신용불안이더라. 불안해서 못 주겠죠. 불안해 항변권. 상대방 이행기에 이행이 곤란한 현전세정이 생겼다. 나 못 준다. 불안해 항변권 하나, 또 하나 중요하죠. 선이행 의무를 지체하던 중 잔금 지급끼리 도래. 선이행 의무를 지체하다가 잔금 지급끼리 도래하게 되면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뭐가 된다. 동시 이행 관계가 된다. 꼭 기억해야 되죠. 선이행 의무 지체 중 잔금 지급끼리 도래함으로써 상대방 이행기 도래. 여전히 동시행 관계. 중도금도.
세 번째가 어느 일방은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청구를 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갑이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청구를 하면 을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따라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지급하지 않으면 지체가 된다. 단 여기서 조심하실 거, 지체 상태가 될 뿐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항변권이. 왜? 며칠 있다가 갑이 다시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데 이때는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청구를 하더란 말이죠. 그럴 때 당연히 을은 야 인마 물건을 안 주면서 왜 돈 달라고 그러냐, 나 돈 못 준다, 항변권 행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갑의 이행에 의한 청구로 인하여 지체 상태에 빠졌다 하더라도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요건 아주 간단하죠. 효과. 연기적 항변권이다. 잠시 뒤로 미루는 거다. 영원히 미루는 게 아니다.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다. 항변권이 있다는 것 자체로 지체 책임이라는 게 없다. 대금 지급 의무자에게 항변권이 있다. 연체이자 묻지 않는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갑이라는 놈이 소유권을 안 넘겨줘서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네. 원고. 을 소송에서는 항변권을 주장해야만 법원은 고려해 준다 그랬죠. 자, 우리 항변권을 주장했어. 법원이 받아줬어. 무슨 판결한다고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과 상환하여 대금을 지급하라. 상환급부, 상환이행 판결한다는 거. 원고 패소 판결이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시오. 그리고 좀 골 때리는 게 두 개가 있죠. 왜 골 때려요? 그냥 외워야 돼요. 국민교육 헌장 외우듯이. 뭐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동자상 X. 그래서 두 개. 구체적으로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으며, 매도인. 임차인은 임대인 말고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매도인, 임차인 공통적으로 대금 채권이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꼭. 또 하나는 매매대금 채권처럼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소멸시에 걸린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소멸시에 걸린다. 동체석 동그라미. 적어도 동시 항변권이 이 정도는 기억이 나셔야 돼. 그리고 조금 이따 외울 게 있어요. 139페이지. 2번 동시 이행의 항변권. 조문 간단히 읽어보시고 의 읽어보시고 3번 성립요건 동그라미 1. 꼭 기억하셔야 되죠. 동그라미 1. 한 장 넘겨요.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결론을 딱딱 머릿속에 넣습니다. 반가로 2번. 양채묘가 모두 이행기 박스 2번. 양가로 1, 양가로 2. 그 중에 양가로 2 불안의 항변권에 대한 판례. 요 판례도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그리고 박스 밑에 반가로 3번. 양가로 4번의 효력. 역시 달달달달 외워줘야 되죠. 밑줄 그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불행하게도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오른쪽에. 확대가 두 덩어리가 있는데 이거 언제 외워요? 그렇죠? 우리 뭐만 외운다 그랬죠? 동생관계가 아닌 거. 맨 밑에. 첫째,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 동생관계가 아니라 그랬어요. 변제하고 동생관계 있는 건 뭐라고요? 영수증교부. 채권증서는 차용증 같은 거 말했습니다. 두 번째, 변제와 담보권 말소 절차. 예를 들어 변제와 저당권 말소, 변제와 가등기 담보권 말소, 변제와 담보목적 소유권 등기 말소 이런 것들.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의 말소.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일단 요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6번으로 넘어갑니다. 한 장. 꼭 기억하세요. 자, 6번. 갑소유 101호가 있다. 근저당권자 을이 있다. 경매를 넣었다. 병에게 경락이 됐고 병이 법원에다가 대금을 납부했다. 법원이 배당을 했고 등기소에 촉탁해서 병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까지 마쳐졌다. 경매 끝났죠? 그런데 이 근저당권 실행경매가 무효가 됐다. 무효가 됐으니까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아야 되죠? 예? 얘는 배당금 반환해야 되고 얘는 등기 돌려줘야 된다. 이때 배당받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와 경락인의 말소 등기 의무는 이행의 상대방이 같다 다르다. 따라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그게 양가로 6번에 반가로 1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죠. 자, 쌍무계약의 효력 동시 이행의 항변권. 이제 몇 개 안 남았어. 위헌부담하고요.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